8장 파동의 성질과 활용. 자, 두 번째 젤로 전반사와 광통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반사와 광통신은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반사가 일어나고 광통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한쪽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요 경계면에서는 반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법선을 꺼 가지고 법선과 입사하는 광선을 이룬 각을 입사각이라 그러고, 반사되는 각을 반사각, 그리고 굴절되는 각을 굴절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같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넬의 법칙을 보면 반사각분의 입사각을 해주면 얘가 N1분 첫 번째 매질에서 두 번째 매질로 가는 거고, 얘는 V2분의 V1은 람다2분의 람다1이라는 스넬의 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는 이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자, 위쪽 그림은 N1이 N2보다 작은 경우를 나타냈죠. 위에가 N1이고 N2면, 근데 N1이 이게 N2고 밑에가 N1인데 N1이 N2보다 더 큰 경우가 되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크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입사각이 어딘가에 오면 이 굴절각이 90도인 데가 생기죠, 그죠? 빛이 요 경계면에 오면 어떤 거는 반사하고 어떤 거는 굴절을 하게 되는데, 이 임계각이라 부르는 특수한 각 이상이 되면 입사각이 굴절이 0이 되겠죠, 그죠? 굴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모든 빛이 다 반사가 되죠. 우리가 그걸 이제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사가 되려면 사인 R분의 사인 I는 굴절각이 90도라고 했죠. 사인 이때를 우리가 임계각이라 부르는데, 사인 90도가 1이니까 사인 IC는 N1분의 N2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IC가 존재하려면 N1이 N2보다는 커야겠죠. 왜냐하면 사인 값이 1보다는 작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각도를 IC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굴절되는 광선은 없어지고 모든 빛이 반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입사각이 이 임계각보다는 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N1이 N2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갈 때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사가 이용되는 걸 보면 여기 이제 쌍안경이 있죠. 전반사가 응용되는 예를 보면, 쌍안경 보면 요 안에 이제 프리즘이 있는데 이 프리즘에서 전반사를 시킨다.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빛이 오면 어느 매질을 통과할 때 어떤 거는 반사되고 어떤 거는 굴절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굴절되고 반사되는 걸 두 개를 동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반사되는 걸 보든지 굴절되는 걸 볼 텐데, 모두가 굴절되지 않고 반사가 되지, 반사되는 걸 보면 빛이 어두워지지 않겠죠, 그죠? 빛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희미해지는데, 그럼 보면 정보를 다 전달을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반사가 돼야지 우리가 들어오는 빛을 다 볼 수가 있겠죠. 자연 채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1층이라 위에 한 3층이 된다 그러면 1층이라든지 지하 같은 데는 빛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럼 지붕 같은 데다가 빛을 들어올 수 있는 걸 해놓고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해서 이 지하까지 빛을 빨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자연 채광을, 지하에 자연 채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전반사가 일어나야지 위에서 들어온 빛이 손실이 되지 않고 지하까지 내려오겠죠. 이런 데도 응용이 된다.
내시경은 우리가 이제 대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고 싶잖아요, 그죠? 이때도 우리가 빛을 이용해야지 대장 같은 데를 볼 수 있잖아요. 대장에는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넣어도 영상이 안 찍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조명을 비춰주고 안쪽에 사진을 찍어서 얘를 이제 영상이 외부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빛이잖아요. 그 빛이 안쪽에서 손실되지 않고 바깥쪽까지 다 오게 하려면 우리가 전반사를 이용해서 빛을 다 반사시키면서 로스가 없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데도 사용되고 이 장식품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빛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면 이런데 옆에서는 빛이 안 보이고 끝 부분만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선들이 빛이 보이는 거는 약간 옆으로 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굴절이 조금 일어난다. 그래서 뭐 이런 데도 응용이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지문 스캐너입니다. 우리가 지문이 있으면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무늬를 띠게 되는데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문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비어있는 부분은 공기가 되겠죠. 광원을 이제 요 프리즘이 있는데 이게 N1이고 위에가 공기는 1이고 사람 지문 다음 부분을 N2라 그러면 공기의 다음 부분은 전반사가 일어나고 N1하고 요 1하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인계각이 작으니까 작은 각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사람 손이 붙은 부분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사된 것만 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들어간 빛이 100%고 어떤 부분은 들어간 빛이 반사된 빛과 오기 때문에 뭐 10%에서 90% 사이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굴곡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문 같은 거 스캔할 때도 이 전반사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은 우리가 광섬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통신할 원래는 어떻게 했었죠? 전선을 이용해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통신을 했었죠. 아니면 안테나 같은 데서 전파를 쏘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무선 통신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은 그냥 라디오 같이 사방에 뿌려주는 거니까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좀 좋은 방식은 아니죠. 가까운 데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 쓰는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떤 정보를 한국에 보낸다 그러면 전자기파를 밖으로 라디오나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전선을 따라서 옛날에는 정보를 보냈죠, 그죠? 근데 전선을 따라 보내면 전선에 저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손실이 생기죠. 손실이 생기면 중간중간에 정폭기를 줘서 또 전파를 정폭해서 보내고 이런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섬유라는 걸 쓰게 되면 이제 전파를 쓰지 않고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섬유를 보면 빛이 그러니까 광섬유는 빛이 손실 없이 전달이 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의 손실이 없으려면 코어하고 크레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어에서 굴절되는 게 없이 전부 다 전반사가 일어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을 N1, 크레이딩의 굴절률을 N2라 그러면 N1이 항상 N2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N1이 N2보다 큰 정도가 클수록 이 임계각이 작으니까 대충 쏘아도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코어 크레이딩은 그렇게 정하면 된다. 근데 이제 크레이딩이 그럼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재질이 공기청이면 제일 좋겠죠? 아니면 진공이면 얘가 굴절률이 1인 게 제일 작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크레이딩이 공중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코어가 공중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크레이딩의 굴절률이 작은 걸 선택하고 코어는 굴절률이 큰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빛을 쏘는데 이 표면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코어 자체에서 진행한 빛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가 투명해가지고 코가 뿌옇게 돼 있다면 빛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되겠죠, 그죠? 이 코 자체도 빛이 잘 전송되게 투명할수록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표면에서는 코하고 그레이딩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통신을 하는 걸 보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음성이나 영상 같은 신호가 있겠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사람이 올린 걸 한국에서 본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에서 음성 및 영상 정보를 뭐로 바꾸겠어요? 우선은 전기 신호로 바꾸겠죠, 그죠? 이 전기 신호를 다시 빛 신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으로 된 신호로 바뀐다. 그래서 얘를 빛을 이제 광섬유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빛이 오면 이 빛을 이제 수신을 하겠죠, 그죠? 빛을 수신해 가지고 우리가 빛 신호는 얘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 전기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음성이나 영상 정보를 다시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광통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행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광통신이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비교 대상은 전선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겠죠, 그죠? 일단 장점은 노이즈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우리 핸드폰도 사용하고 수많은 전자기파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죠. 근데 전선을 따라서 만약에 정보를 전달하면 그 전선이 전자기파들이 조금 들어오면 노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신호가 깨끗하지 않고 잡음이 많은 그런 신호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광섬유를 사용하게 되면 빛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 광섬유 자체에 들어오는 피복만 잘 쏴주면 빛이 외부에서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전자기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전선 같은 거는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휘거나 꺾여도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광섬유는 투명하고 주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쉽게 이제 휘 때 어느 정도 각도 이상으로 휘면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각도 이상으로 휘면 내부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고, 그래서 깨지거나 너무 많이 휘었을 때 정보 전달이 아예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전선 같은 경우는 교환이 쉬운데 이제 광섬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이 파손이 되면 교환이 어렵겠죠.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섬유를 통해서 요즘은 통신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절은 전자기파가 나와 있네요. 자, 말 그대로 전자파와 자기파를 합쳐 놓은 거죠, 그죠? 사람들이 전자기파도 파동의 일종이라서 전자기파라고 얘기하죠. 그럼 파동이 있으려면 파동을 전달하는 어떤 매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빛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죠. 그리고 에테르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죠? 당연히 파동이면 매질이 있어야 돼. 우리가 물결파라든지 아니면 소리 같은 것들은 물과 공기가 매질이 돼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빛도 당연히 파동이니까 얘를 전달하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못 찾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이론을 보면 전기장이 진동을 하고 자기장은 그와 수직으로 진동을 하면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의 수직으로, 전기장이 X축, 자기장이 Y축이면 Z축으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면서 얘가 혼자서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에테르라는 개념은 없어졌죠. 이런 건 이제 전자기파라 그러고, 전자기파는 우리가 빛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빛의 속도하고 똑같죠, 그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속도로 움직인다. 근데 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진공에서의 속도죠. 매질 안에 들어가면 속도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느려지죠. 스넬의 법칙을 보면 사인 R분의 사인 I는 N1분의 N2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굴절 되는 데고 여기가 입사죠. 그래서 굴절율이 입사가 하고 굴절 때는 굴절율 B를 보면 이게 이제 속도 B가 얘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굴절율이 클수록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느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기파는 뭐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섭, 회절 그런 파동의 성질을 다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입자성도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였죠? 광전 효과였죠, 그죠? 그래서 빛을 쪼여주면 광전자라는 전자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광전 효과도 나타내는 거는 빛이 입자성과 그리고 파동성을 둘 다 가지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파를 좀 분류를 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왼쪽으로 파장이 짧아지는데, 이거는 파장이고,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근데 이거는 속도는 빛의 속도라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빛의 속도는 C라고 나타내고 얘가 F 곱하기 람다죠, 그죠? 그래서 람다가 커지면 F가 작아지겠죠. C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커지고, 그때 진동수가 커질수록 에너지도 커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우리가 보통 이제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순서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H 곱하기 F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감마선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진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특성들을 보면 이 감마선이라는 건 있죠. 우리가 먼저 핵이 붕괴 보면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 붕괴는 헬륨 핵이 나오는 걸 알파 붕괴라 그러고, 베타 붕괴는 전자가 나오는 거, 감마 붕괴는 요 감마선이 나오는 핵 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핵이 분열할 때는 근데 사람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게 이제 이 감마선이 나와서 그렇죠. 얘가 우리가 이런 걸 방사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감마선이 나오면 사람 몸에 되게 안 좋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DNA 같은 게 변형이 생겨서 돌연 변이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 이제 소련이라 그러면 러시아의 지금 러시아의 옛날이죠, 그죠? 러시아가 그 주위에 여러 나라들을 다 공산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소비에트 유니온이라는 소련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다 분리가 돼갖고 원래 나라로 돌아갔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되고 뭐 유고슬라비아 뭐 그렇게 나눠졌죠. 하여튼 근데 체르노빌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다량의 방사능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주위에 생물체를 보면 메기 같은 게 보통 뭐 30cm 짜리가 보통 그 주위에 서식하는 메기의 사이즈인데 얘가 몇 미터까지 자라고 DNA가 변형이 돼서 그런 돌연 변이들이 나타나서 감마선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험한 만큼 얘가 세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치료 같은 데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얘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료용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한다는 거는 이제 극약 처방이죠, 그죠? 위험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데 사용한다. 근데 감마선보다 이제 파장이 좀 길고 에너지가 작은 건 X선이죠. X선도 몸에 좋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X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람 살이 아니고 투과해서 뼈를 찍을 수 있죠. 뼈가 탈골이 됐는지 아니면 골절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사용하고, 그리고 X선 가지고는 공항에서 누가 밀수를 한다든지 마약을 옮긴다든지 그러면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 모든 가방을 열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해 갖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그런 데도 사용되고 있죠. 자외선은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이 있는데 이 보라색의 바깥쪽을 자외선이라 그러고 빨간색의 바깥쪽을 적외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라색이 빨강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가시광선보다는 에너지가 큰 게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자외선을 사용하는 거는 살균 작용에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위조지폐 감별 등에도 사용하게 된다. 근데 얘도 DNA나 RNA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돌연변이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람 몸에는 좋지가 않으니까 자외선도 직접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있는 게 가시광선인데 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장이 380에서 750 나노 정도 된다. 당연히 380으로 갈수록 보라색이고 750 쪽에 가까워질수록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학기구 이런 데는 당연히 가시광선을 이용하겠죠. 적외선은 이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열선이라 그래서 온열기라든지 따뜻하게 하는데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야간 투시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리모컨 같은 야간 투시경은 우리가 이제 뱀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열을 감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을 감지한다는 자체가 열이 있는 물체들이 가시광선이 아니고 적외선을 내놔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 보면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그래서 사람이 오면 몸의 체온에 따라서 붉은 부분이 진해지고 그런 걸 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찍어가지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알 수가 없죠. 가시광선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알려면 몇백 도 이상이 돼서 뻘겋게 달아오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가시광선은 알 수가 없고 적외선을 이용해서 온도 같은 걸 측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가 나와 있네요. 이건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전자레인지 이럴 때 마이크로파를 많이 이용하고, 옛날에 이제 제일 많이 이용했던 거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도 우리가 마이크로파에는 수기가헤르츠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거는 2.45기가헤르츠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주파 사용하고,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주로 1점 몇 기가에서 2점 몇 기가, 지금은 이제 주파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에서 5기가헤르츠 그 사이에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라디오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걸 RF라 그래요. 라디오 프리퀀시라 그러는데 라디오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은 제일 길다. 그리고 라디오는 이제 AM, FM 두 가지 방식이 있죠. AM은 수백 킬로헤르츠 정도를 사용하고 FM은 수십 메가에서 뭐 100메가 정도를 사용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활용은 파장에 따라서 얘가 어떤 특성이 있고 이름은 뭐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레인지 원리가 나와 있네요. 자, 전자레인지는 아까 주파수가 얼마라 그랬죠? 2.45기가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2.45기가는 우리가 물이 있으면 O가 있고 HH가 있는데, 극성을 가지고 이제 진동을 하잖아요. 고유 진동소가 있는데 이 물의 고유 진동소가 똑같아서 앞쪽에서 우리가
배울 때 전자기를 배울 때 뭘 배웠죠? 공진 주파수를 배웠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공진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가 2.45GHz라서 물이 효과적으로 데워질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에는 수분을 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나 세라믹으로 된 용기 안에다가 음식을 넣고 데우잖아요. 그러면 유리나 세라믹이 나중에 뜨겁죠. 이 뜨거운 게 그 자체가 데워지는 게 아니고 음식물에 있는 수분이 데워져서 열이 전도가 돼서 뜨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워지지는 않는다. 이 자체가 물만 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 안에는 우리가 또 뭘 못 쓰게 하죠? 금속 용기는 못 쓰게 하죠. 얘는 왜 그래요? 전자기파도 전파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 2.45GHz에 굉장히 주파수가 큰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전류가 흐르는데 금속 용기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서리 부분이 이런 게 있으면 전류가 오기 때문에 번개같이 이게 아킹이 튀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서는 이런 금속 용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거는 광통신과 전자기파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